변호사님. 네네. 항상 변호인 의견서 열심히 준비하시잖아요. 그럼요. 변호인 의견서라는 게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 의견을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때 작성되는 서면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변호사로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서면인데요. 일단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으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인정할 때는 사실은 큰 내용이 들어갈 건 없어요. 왜 이런 범죄를 짓게 됐는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 관계라든지 뭐 건강, 뭐 경제적인 상황, 선처를 바라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써서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가 나가게 되고요. 이것도 뭐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자백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크게 뭐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죄를 다투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일부를 다툴 수도 있는 거고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사실관계에서는 어떤 점에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또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적인 판단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했을 텐데 그 법적인 판단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리 있게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변호인 의견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사실은 변호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죠. 저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법리적인 의견을 막 쓰기보다는 전체적인 프레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크게 봤을 때 어떤 사건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라는 걸 먼저 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이 사건의 성격은 어떤 것이다. 수사기관이든 법원이 사건을 봤을 때 아 이건 이런 사건이구나 라는 인상, 선입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인상이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 쪽으로 좀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는 이렇고요. 법리적은 이렇고요. 그래서 죄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 부분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의견서를 많이 쓰고요. 변호사들이 나중에 결과를 이제 받아볼 때는 수사 단계에서는 송치 이유서, 불송치 이유서 내지는 뭐 우리가 고소했을 때는 공소장, 법원 단계에서는 판결문이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으면 저희가 기분이 좋죠. 그래서 최근에도 법원 단계에서 무죄 받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리고 불기소 받은 사건들도 제법 있고 보면은 저희가 낸 의견서 내용들이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 걸 보면 아, 의견서가 잘 나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변호사의 전략적 판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게 변호인 의견서를 조사 전에 내냐, 조사 후에 내냐,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조사를 받아도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게 확실하면 조사 전에 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사 전에 수사관님께서 사실관계를 우리 쪽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게 한 다음에 조사를 받으면 조사 받는 것도 편하니까 단순한 사건들은 아예 그냥 조사 전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내버리고 조사하는 의견서 내용대로 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복잡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냈는지도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고 그런 사건은 의견서를 먼저 내는 게 사실 위험합니다. 왜냐면 의견서를 써서 냈는데 막상 조사를 가보니까 우리 이야기랑 다른 자료들이 막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조사받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변호인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저한테 오는 사건들 지금 현재 사무실에 수행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들보다는 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사 전에는 공식적인 의견서 내지 않고 비공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설명 자료라 그래서 물론 수사관님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제출은 하지만 첨부되지 않는 그냥 설명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가져가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변론은 하지만 공식적인 의견서는 조사 전에는 잘 내진 않고 조사를 받고 나면 고소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낸 자료가 뭔지 그리고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증거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받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물론 조사 전에 의견서는 준비를 해놔야죠. 해놓고 조사 때 나온 거를 반영해서 의견서를 내고 또 쟁점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쟁점이 있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고 하면 그때는 한 번에 의견서를 다 제출하면 수사기관도 그걸 다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쟁점별로 나눠서 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2심에서도 최근에 무죄 나왔던 삼성 사건 같은 경우는 의견서가 1에서부터 뭐 20, 30 이렇게 해서 쟁점마다 30, 40페이지씩 해서 쭉 시리즈로 그렇게 의견서를 내기도 하고 많이 쓰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변호사들 중에는 분량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늘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쓰다 보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만 잘 읽혀야 되잖아요. 딱 받았는데 이만큼 오면 일단은 보기 싫잖아요. 수사관도 다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내용이 그렇게 부풀려서 쓰는 건 좋지 않고, 최근에 다른 펌에서는 잘 안 돼서 받아서 하는 건들도 있고 협업하는 건들도 있는데, 보면 쟁점과 상관없는, 저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손 따라 두는 바둑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상한 소리에 따라서 계속 대응하는 방식으로 의견서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쟁점이 흐려지고 상대방 방어 전략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반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논리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주고, 그런 방식으로 의견서가 작성이 돼야 돼서, 변호인 의견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변호사는 없을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 잘 쓰는 변호사, 못 쓰는 변호사의 차이가 크냐? 이거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출 시점이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은 사건마다 다 다르지만 그게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고, 일단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읽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많지 않은 분량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정리해서 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유죄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범죄가 성립된다고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사건들, 우리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꼭 찾으셔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